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장애인 미래직업 교육정책 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개회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혁신은 고용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단순 일자리는 사람을 대신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일자리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안타깝게도 단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청년 장애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도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 장애인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직업교육의 틀을 깨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장애인 미래 직업 교육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향후 미래 직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 정책에 그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청년 장애인들의 미래직업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열띤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원장님과 왜? 이렇게 그래요. 좌장이 바뀌었군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은 이상호 센터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이상호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발제를 맡아주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정우근 교수님, 그리고 김희성 교수님, 또 서울시 우정국 과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원고를 읽다 보니까 이번 그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또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이영실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달이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청년 장애인들이 관심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그런 시국이지만 어쩌면 그 앞으로 닥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관심의 뒷전에 밀려난 청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은 한 발걸음을 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나 미래 청년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발자국이 화성의 발자국을 하나 디디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발자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 개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제로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위원님께 특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김경영 의원님은 예결위에 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청년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토론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환경수잔위원회 또 송명화 부위원장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상원 의원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주제를 또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진짜 자칫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주제를 토론을 김경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래도 좀 늦게나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개회사에서 김경영 의원님께서 화성에 발을 한 바디 내딛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절박한 거거든요. 꼭 필요하고 꼭 절박하고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더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이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장애인들 코로나19로 모두 다 진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 장애인들의 어떤 상실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논의돼야 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시작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원에서도 항상 지원을 하고 저 역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코로나19 녹록치가 않습니다. 백신 접종도 맞고 있지만 올 한 해도 다 조심해야 되는 그 시기에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은 후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표자와 토론자 및 좌장께서는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이라는 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콘서트 때 조용필 나오기 전에 꼬마 가수가 나와서 분위기를 쭉 잡잖아요. 그래서 뭐 흥행 담당하고 그리고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좌장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실수로 제가 지금 10대인데 8대에서 실수로 여기서 의원으로 잠깐 일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 위원장님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세긴 한데 이 남성 의원, 하여간 분들께서 그 남성 패권주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뭐 여성의 인권이 말은 계속 하면서도 실제로 위원장님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패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천하 대장군, 여자 지하 여장군 이게 아니고 하늘의 절반이니 잘 모셔야 한다. 그거 말로 하지 말고
여성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드리는 것이 여성을 하늘의 절반으로서 모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협박도 했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남성 의원들 뭐 술고문도 좀 했었고, 근데 과장님도 지금 너무 여성분이시고 위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오늘 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또 여성 의원님들이어서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또 행자위에서도 와주셨고 특별히 또 한수위에서도 와주셔서 이게 초월적으로 이 장애라고 하는 의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힘있게 다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공개긴 한데 지금 뭐 4월 7일 날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이 누가 오시냐 뭐 이런 핫한 이슈가 있는데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하여간 센 후보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애 정책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장애 그러면 뭔가 위기 의식이 있고 당장에 뭔가 긴급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러기는 한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장애 유형도 있죠, 연령도 있죠, 또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개국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차별금지법에 장애를 넣자. 그러니까 뭐 이주노동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장애를 넣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장애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의 모든 그 종지부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그래서 다시 역행해서 말씀드리면 장애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는 거죠. 제가 모두의 여성 하늘의 절반 여성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잠깐 생각하기에도 여성분들 중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장애 여성분들 아닐까? 그죠? 청년 장애인 오늘 또 이렇게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데 청년 장애인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어려운 분들은 누굴까? 뭐 여성이면서 청년 장애인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센 후보님이 그래서 뭐냐 도대체 장애 문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조금 뭐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하철을 인류가 만든 지 10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지하철을 탄 게 불과 7년 전이거든요. 그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하철을 점거했었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감옥에 갔었고 뭐 벌금을 물었어야 했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탈시설화 운동이라고 하죠. 끊임없는 이제 뭐 도가니 같은 시설 비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운동을 했었고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이 이제 탈시설화 통합화. 그럼 이제 정책적 통합화가 되겠죠.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심부로 다뤄야 되겠지만 행자위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한 뭐 건물을 서울시 의회에서 인준해 준다든가 그 행위 자체를 할 때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공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장애 여성을 특정하면 비장애 여성의 수유실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여성의 수유실이다라고 좀 전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공간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또 첨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 중심을 이루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모두 장애 정책을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이 주제하고 아주 직결될 것 같은데요. 탈시설화, 통합화, 다음에 뭘까? 주류화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이 주류가 되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갖고 주류화하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일자리, 노동, 소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류화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장애인 문제에 특히 뭐 정호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애 정책, 특히 노동 분야를 처음으로 다뤘던 그 정부 기관이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 몇 년 근무하셨죠? 30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불도저 앞에서 삽 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여튼 그 경제적 주유화라고 하는 이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장애인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가 유행을 했죠?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 다 아시죠? 근데 장애인 때문에 서울시 내지는 서울시 의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덕분에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를 보시는 모든 그 유튜버에 접속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자정을 기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편하게 다니라고 모든 도로의 턱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요새 관광 다닐 때 필수가 뭡니까? 캐리어죠, 캐리어. 그죠?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깼더니 비장애인도 다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손편지를 쓰기에 굉장히 불편하셨던 시각장애인의 필요에 의해서 타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자팔. 그죠? 만약에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없었다면은 지금 쓰는 카톡이라는 거는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에 의해서 이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메일 다음에 만들어진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인터넷이 만들어지자마자 한 5년 동안 인류는 80만 배에 달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내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오늘 토론회는 탈시설화, 통합화, 그리고 종지부를 찍는 경제적 주류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자정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건지, 장애인 덕분에 인류의 진보, 진화를 막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를 PPT로 듣고, 그리고 PPT가 끝난 후에 토론자 발제자분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훌륭한,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발제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호 차장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그 카테고리만 가지고도 오늘 충분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시간이 짧았습니다. 시간이 짧았고 존경하는 이제 김경영 의원께서 청년 장애인에 대한 이 카테고리 가지고 청년 장애인 또 미래 직업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부분 또 취업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라고 하는 상관관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게 이미 저희가 겪어버렸습니다.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우리는 청년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죠. 물론 현재도
아마존이나 또 그다음에 지리산 산골짜기에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갑니다. 현대 21세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이슈와 또 분석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해지면서 장애인의 고용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부분도 취업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더욱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및 로봇 발달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대량의 실업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난에 엄청난 현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태죠. 5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미 넘어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굳이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구직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에 취약한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청년 장애인들의 미래 직업 교육을 대비한 IT 및 기술 훈련 분야 중심에 좀 부각시키고 또 대안이 뭔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장애인 고용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제인들이 원래 참여합니다만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참여합니다. 중국 시진핑이 참여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번 대통령께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도권이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지금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난 5년간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읽고 저기 읽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또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전제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루어졌던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현실에 부닥쳐 버렸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중간 소득 단계에 계시는 단순 작업을 해야 되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상공인들에 대한 폐업이라든지 일자리가 기업 문화가 축소되면서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는 이런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제미래학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에 따르면은 직업도 하나의 유계체로서 새롭게 탄생하고 또 그 직업이 성장하고 또 직업이 쇠퇴하고 직업이 소멸한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직업 생성이 소멸될지 또 어떻게 생겨날지는 예측 불허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보편화로 이제 저희가 다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산업혁명과 장애는 고용 문제입니다.
카테고리를 일단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을 놔뒀고 강점과 단점이 뭔가 또 기회가 뭐고 유업이 또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점은 직무 수행에 유리한 장애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장애 우리나라에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집중되는 장애 유형들이 있죠.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들은 단순하게 소리에 굉장히 민감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소리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다양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강점인데 반면에 약점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약한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은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자 이러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좀 와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렇게 하는 부분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보다 4차 산업 IL과 로봇 혁명으로 인한 4차 산업 쪽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 워크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지금 보조공학 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는 지체장애인들이 좀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이룰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얼마 전에 복싱 프로복서가 다리가 없는 절단 장애인이 프로복서로도 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위험 요소도 있죠. 업무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의무 고용제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기업이 3.1%, 공공기관이 3.4% 이렇게 저희가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 발전으로 해서는 고용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과연 의무제가 필요한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세에서 29세가 굉장히 27.8% 다른 연령 차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국내의 사례를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독일의 이티콘이라고 하는 IT 분야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1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폐성 장애인들만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IT 산업 시장과 영역의 자폐성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한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노동 가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관찰력, 또 정확성, 집중력, 직관력, 판단력이죠. 판단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자폐성 장애가 표현을 좀 어눌하고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검사로서도 직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1차 선발하고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 조언을 통하고 그다음에 3개월간 인턴 과정을 이제 거쳐서 취업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 쪽에는 지금 종합인재 서비스 사업이라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파설 홀딩스라고 2019년 11월 1일에 장애인 일본 최초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첨단 IT 일본에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할 때는 벤치마킹하러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복지가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까 이상호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리의 단차가 줄어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적인 것입니다. 일본에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봤을 때에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남달랐다. 이렇게 저희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홀딩스에서는 그 IT 장애인들에 대해서 IT 관련 기술을 이제 배워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뭐 치료 이행 지원 사업소, 뉴로 다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소를 이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뉴로 다이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취업,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에 연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파견하는 일본의 그 노동시장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영상 학습 서비스라고 있는데 유데미를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다음 비즈니스 데이터, 그다음에 통계 이런 응용 방법을 기술 습득할 수 있게끔 어떤 커리큘럼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이제 매년 갱신하는 3,000개 이상의 강좌 중에서 자신의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데 아마 온라인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강좌를 통해서 그 강좌에 나오는 슈퍼바이저하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질의도 하고, 막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첨단 IT 영역 부분에서 테크니컬 지도자 지원자도 배치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의향에 맞게 기술 습득 계획을 세우고 취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이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로다이브 이용 대상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18세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장애, 난치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뉴로다이브 이용을 위해 사업소 견학을 통한 체험도 진행한다. 저희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갔을 때는 거의 노인 시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개호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보살펴주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정 수준의 파설 홀딩스 내 인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 취업을 통해서 직장까지 적응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서 또 1년에서 아니면 2년까지 교육을 통하고 또 지원한다. 교육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 4년 동안의 정신장애인들
아니면 발달 장애인들, 뇌변변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학습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능력이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웹 퍼블리셔라고 해가지고요. PC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 이제 표준 규격에 맞게 구현되도록 최적의 인터넷 환경으로 이제 코딩하고 관리하는 웹 표준 및 접근성 양성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그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정자 관장이 하는 곳에서 기초 자료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경영기술개발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과정 이수해서 초급 웹 퍼블리셔로 IT 기업의 업 에이전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정은 직무 개발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고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떤 기관을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에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이나 경영기술개발 지원 개발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업체 개발을 또 하고, 개발을 한 다음에 업 에이전시나 취업을 한 다음에 또 취업 알선 이후에 적응 지도, 또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령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청년 장애인들이 직무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환경 디지털 지킴이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데,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들을 동영상들을 지우는 이런 직무는 우리 청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청년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가 센터에서 온라인 박람회를 해봅니다만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다. 또 청년 장애인을 떠나서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 컴퓨터 활용도는 굉장히 극히 작다라고 평가됩니다.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 사업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재택 근로양성인 과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구직 장애인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구직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SNS 마케터 2주 과정입니다. 4월에서 10월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기초 양성 과정은 3주에서 4주 과정을 하는데 약 6월에서 7월 달 정도에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업무 협약 및 업무 협약은 이번 제가 26일 날 업무 협약을 업체하고 지금 갖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생을 홍보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제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또 주민센터,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관 관련 협회 모든 곳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 청년 장애인들에 대해 좀 구직 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알선하고 아까처럼 적응 지도와 사후 관리 취업이 되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마케터는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 그다음에 SNS 유형별 콘텐츠 활용 방안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기초 양성 교육에서는 일러스트나 이제 포토샵, 기본적인 팩트 이미징, 도형, 모형을 하고요. 이제 오브제 만들기 등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방법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취업처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 또 그다음에 통신업, 쇼핑몰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드뉴스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그 기업 정보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한번 교육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건 하겠습니다만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요. 디자이너 기초 양성 과정은 아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한 매뉴얼, 또 명함 제작 등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교육 과정을 이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 과정을 한번 저희가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올려놨습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사트 분석을 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IT 관련 교육과정 편성 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장애 유형별로 보다 보니까 좀 사실은 다 틀립니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가 편한 것은 다른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모든 장애 유형에 맞출 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평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합니다만은 저희도 같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과정 교과목에 에 대해서는 이제 수적 평점보다는 좀 흐름을 좀 효과적으로 하자. 제가 양보다는 질적인 거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좀 구체적인 것을 또 나름대로 로드맵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질적인 교육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훈련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훈련 체계 개편 노력 및 전공 대학 장애 대학생 중심으로 맞춤 심화 훈련을 연계한 교육 개발 활성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만은 장애 학생들은 지금 평택대학이나 그다음에 나살렛대학이나 대구대학이나 여러 가지 대학 중에서도 일부 장애인 복지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많은 진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촌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분들을 같이 조금 프로세스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차원을 더 다듬고 저희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청년 장애 특성 맞게 적극 활용을 하자.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그 언론에 보면은 VR이 가상 현실을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면접 보는 방법도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게 코로나가 잠식이 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되는 면모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시내에 저희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민간 투자, 민간 IT 관련된 기업체 연결하는 부분.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실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25개 우리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좀 적극적으로 센터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같이 진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시내 62곳에 이제 장애인 취업 알선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세 개의 이제 지사가 있죠. 서울 본부를 비롯한 남부지사, 그다음에 동부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51곳 중에서 47곳이 직업 재활 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 1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는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송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네트워크 연결도 좀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그다음에 특히 뭐 생애 주기별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경영 의원께서 준비하시는 청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일자리는 복지다,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그 나고야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취임식 때나 뭐 하여간 정부 행사할 때 첫 번째 납품 업체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포도밭이 망해서 황폐화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나가다 놀다가 굉장히 이제 포도 농장이 망했으니까 저렴하게 나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놀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농약을 안 치는 상태에서 포도가 유기농으로 자란 거죠. 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정성을 좀 더 들여볼까? 라고 해서 포도를 발달장애인들이 포도나무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와인을 유기농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기농 뭐 이러면서 제품화 돼가지고 이제 종국에는 각종 정부 행사에 제공하게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상을 조금 더 해보면은 대학 캠퍼스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고, 그때 대부분의 캠퍼스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으니 이분들이 재학 시절부터 산학협력단하고 특정해서, 그러니까 미니 유니콘을 특정해서 아예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서울시의회에서 도시농업은 어느 위원회인가요? 서울시 의회에서 도시농업. 네? 기획경제위원회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을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스마트팜을 도시농업 범주에 특정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원장님이 발제하셨듯이 청년 장애인들이 IT 쪽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배수, 취수, 뭐 택배, 발송 뭐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무상급식은 교육위원회죠. 예, 교육위원회죠. 그러면 무상급식에 콩나물만 예를 들어서 장애 쪽에 특정해서 우선구매 납품을 특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그리고 무상급식 이 3자가 연계하는, 그리고 또 IT가 같이 연계하는 굉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는 그냥 복지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환수위, 방금 말씀드린 재경위, 교육위, 각 위원회가 뭔가 공동의 선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이더라도 이제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시장님이 나오실 테니 그분께 직접 제안을 해볼 생각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청년 장애인 미래 직업 교육 정책 오늘 토론회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미래 직업 교육 정책이 좀 더 활발해지고 또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토론회인 줄 몰랐지만 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곳이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입생으로 저희 이제 시각장애인 학생이 저희 과에 제 지도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이 친구를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에서 또 산학협력단이랑 해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되게 직접적인 계기가 오늘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소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IL 운동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뭐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지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캠퍼스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활동보조를 동료 학생들이 파견을 해주고 그런가요? 네네. 이번 그 토론회가 주제가 청년 장애인 미래 직업 교육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청년 장애인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관하시는 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복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가장 또 잘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첫 걸음을 띈 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봐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청년 장애인의 미래가 조금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특정해서 질문지를 올려주시면 이따 토론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은 10분으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럼 정우근 교수님의 토론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 때문이 아니고요. 청년 장애인 실업 때문입니다. 가슴이 다 답답합니다. 자, 그 이전에 어차피 서울시 보건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되새기고자 저의 경험치를 담아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번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시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각종 정책은 부족함을 메우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인력의 한 축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미나가 앞으로의 어떤 줄기가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는 마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상에서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청년 일자리 보통 실업률이 7%에서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청년 장애인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15%입니다. 이게 15%라 그러면은 거의 일자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치면요, 이 30%가 넘습니다. 줄을 선다는 거죠, 일자리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이유가 보면요,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그리고 인구 절벽의 생산 인구 감소. 지금 이 장애 인구도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하면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70대, 다음 50대 순이에요. 뭐 이러니까 생산 인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여러 가지 이유로는 구조조정. 특히 서비스 분야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3차 산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분야가 커졌습니다만은 고용 여력이 부족한 겁니다.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청년청 장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언론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있죠. 그런데 또 청년청 취업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 청년 계층입니다. 이 장애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취업 임금 구조를 보면요, 보통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임금 구조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청년청 장애인이 가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그 장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차별이 많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은 1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남파 1번이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직업과 직업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라는 이유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잠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 작년이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장애인 고용률은 37%, 전체 인구는 한 63% 됩니다. 1.67배 정도가 낮은 거죠. 그럼 청년청 장애인 몇 프로냐? 전체 모든 국민의 청년청 고용률이 약 한 47%에 비해서 고용률은 32.6%. 뭐 실업률도 대다수가 비슷한 한 1.5에서 1.6%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장애인인데요. 여성 장애인은 이 여성이라는 것과 장애라는 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남성 장애인보다도 더 교육 수준이 낮고 또 특별히 더 직업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성 장애인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차별, 인식의 나쁨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 하늘을 보고 걸어갈까요? 땅을 보고 걸어갈까요? 땅을 보고 걷습니다. 왜? 비장애인과 시선이 마주치면 그 시선에 여러 가지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애처롭다 등등의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교육적인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단순 노무라든가 서비스직에 종사를 합니다만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임금이 60% 선밖에 되지 않아요. 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70%밖에 못 받는데 거기에 또 60%라면 얼마나 받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이제 경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청이라고 현재 이제 모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년청 발달 주기, 이제 청년청이죠. 발달 주기를 하면은 뭐 아동기, 뭐 유아기, 청년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층 발달 주기에 필요한 과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성 준비라든가 이성관계,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면은 결국은 경제적 독립, 자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 자립,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면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다수가 뭡니까? 인터넷, IT 기반을 한 모든 사회가 전자정신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청년 장애에 대한 그런 그 컴퓨터 활용 능력, 보편적인 그런 IT 기술, 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주제와 비슷합니다만은 미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IT 관련의 직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각 자치구마다 보면은 여성 인력 개발원, 여성 인력 개발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 전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나마.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성 장애인이라는 그런 차별들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점진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분들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면 아마 우리 서울시가 좋은 정책으로 아마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로 됐고요. 사례는 요 근래 보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지하철 타보면요, 절반 이상이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게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 선정 등등 이게 상식을 넘어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 문구릅니다.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우리 또 청년 장애인들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잘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종이라든가 또는 그 씨앗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만든 과정인데요. SKCNC와 이제 합동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그 IT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IT 특화 맞춤 물리 센터라는 것도 지금 이제 한두 개 정도 우리나라에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의 실업 상태는 10% 내외지만은 우리가 장애인 청년은 15%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즉 시혜적으로 그런 부족한 점을 메우는 그런 정책 차원이 아니고 국가 인력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모든 개념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신 난 다음에 우리가 IT 교육도 좀 더 우리 사무직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그리고 진짜 IT 전문가, 예를 들면 뭐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은 최고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간 계속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우리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기회를 마련하시면은 좋은 기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분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 기능의 30%를 잃게 되면은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만약에 30%를 청년 장애인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임이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특히 장애 여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 있죠, 아마도. 그리고 여성 플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을 만약에 조치하기 힘들다면 그러면 각종 여성 정책에 장애 여성의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짤 때 성인지 예산을 계속 투영을 시키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여성 쪽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지 예산을 전 부처와 전 위원회에 이 특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통합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재경위에서 한번 또 세게 다뤄줘 볼만 하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장애 인지 예산을 통한 예산의 쿼터제를 전 부처와 전 위원회가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성인지 예산처럼 주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희성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많은 정책들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실 정책이 먼저 생기고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앞에 좌표 같은 것인데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실제 장애인들 취업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체 많은 분야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를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동안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 왔었는데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희가 취업을 하려면 취업을 하기 전에 직업교육도 필요하고 직업교육을 점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를 보면 진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진로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해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토론문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토론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사회인지적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에요. 저도 뭐 이론을 한 책으로 돼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이론을 제가 한번 연구해보고 또 이론을 조사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대학생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장애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었는데 마찬가지를 똑같이 그러니까 진로를 내가 생각해보고 탐색해보고 결정해보고 그리고 내가 직업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장애 청소년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장애 청년이 된다고 할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걸 탐색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안 요인들, 또 혼란한 요인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자신감 없음 같은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시초적인 기본 지점은 각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저도 많이 산재 장애인도 해보고 뭐 청소년 장애인도 해봤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 그 유형별로 또 연령별로 성별로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정책으로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그에 따른 개별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도요, 그거에 맞는 본인의 직업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런 직업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일반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대학생들에게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취업
시점을 갈 때 돼서야 저 자격증 없어서 취업 못하겠어요라는 자신감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건 뭐 근속 기간, 학습 기술, 직업 기술 이런 것들이 높아질수록 사실 고용이 더 잘 되고 고용 유지가 더 잘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럼 어떤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부처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현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 부서 저 부서 연결하다가 전화 끊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제발 더 이상 안 생기고 원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부처가 협업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진로 직업 교육인데요. 직업이 중요해지기 이전에는 반드시 진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초중고를 가보시면 진로 너무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 장애인 분야에서도 정말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정말 더 어린 나이로 더 내려가서요. 정말 초등학교부터 그 전부터 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 실습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정말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친 거 하나도 다 소용없을 만큼 현장에서 배우는 게 가장 큽니다. 실제로 직업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산업체와 연계돼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교육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직업교육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직업교육이 훨씬 더 필요한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맞춤형 직업교육을 했을 때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춤형 되게 좋긴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실무자로 일해봤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맞춤형이거든요. 어떤 매뉴얼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춤형인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평가 체계나 성과 체계들이 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정홍 교수님이 우리가 땅만 보고 걷는 장애인들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제가 실업자도 해보고 산재장애인도 해보고 대학생 취업도 다 해봤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 가지 영향에서 뭐 고용 유지 또 그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심리적인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장애인 분야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일상생활 기술입니다. 근데 일상생활 기술이 아주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러신 경우엔 정말 보행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성 기술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사실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 일반인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인식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본인의 사회성 기술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성 기술들이 좀 더 갖춰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직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역량 강화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하죠. 임파워먼트가 뭐예요? 그 제 박사 논문이긴 한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긍정적인 부분, 누구나 다 장점이 있다는 걸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애가 있건 뭐 정신장애가 있건 장애가 심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어느 사회에서든 어떻게든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에서 대부분은 이제 사례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 관리들은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는 거,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좋은 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취업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취업을 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관리, 취업 후에도 그 근로 환경을 잘 적응하고 직장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까지 정말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이제 완벽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잘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추후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었을 때 처음 들은 단어가 쩔뚝다리였어요.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뭐 다리병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 가면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어야 됐고 학교가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이게 심리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대학은 성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인이라고 입학 거부를 당하기도 했었고, 하여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새 사회적 경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은 경제 상황을 맞이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리 중심의 시장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간에 이 생태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실패들을 충분히 해보고 시장에 나가라가 의미하는 게 생태계일 텐데, 그러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상태가 더 두꺼워야 되지 않나요? 근데 더 두꺼운 거는 차지하더라도 없어요. 장애를 특정한 생태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정우훈 교수님께서 사실상 실업률이 30%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그냥 영리 중심의 시장에 나가서 목숨을 던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과격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회와 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지 예산, 장애인지 정책을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정책의 과거력과 충분한 정책적 그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장애 정책을 진입시켜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담당할, 지금 과가 장애 관련 시에서는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 수뇌부의 장애정책 책임관, 그리고 시의회에도 역시 장애정책 책임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 생태계와 같이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연동시키는 것이 전략적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약간 억울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정책은 그러면 수급권자를 많이 늘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납세자를 많이 늘리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질문이 굉장히 우분인데요. 현답은 당연히 납세자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보수니 진보니 이거 정책적 감성이 다 떠나서 이거에 대한 명백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진짜 장애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우정숙 과장님의 토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이 바뀌고 또 일의 방식이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막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양화인데 우리 그러면 장애인의 일자리는 이 변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조금 더 세심한 설계,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 이 두 가지로 좀 압축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또 작지만 조그만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저희 시가 또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 정책 방향 이런 건 또 무엇인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도에 한 974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7,000명 정도의 7,000여 명의 장애인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절반이 공공 일자리입니다. 저희 이제 뭐 행정 도움이라든지 저희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공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한 절반이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직업 재활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업의 형태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 2,800명 정도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주제 발표를 하셨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 기업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알선도 해드리고 또 특화 교육도 해드리고 또 좀 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특화되어진 사업들로 좀 더 지원을 세분화해서 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일을 지원을 하실 때 근로지원인을 같이 동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직무지도인을 같이 동반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른 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같이 동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아까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SNS 마케터라든지 IT 교육도 그냥 이제 IT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IT 교육 양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더 개발을 해서 교육 과정도 만들고 또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과 연계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조금씩 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서부터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체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화상 면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화상 면접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고 면접을 하실 수 있도록 도구들을 갖춰놓은 그런 이제 화상 면접실을 운영을 하시는 곳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장애인 분들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사업들이 조금씩은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전반적인 서비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장애인에게 조금 더 맞는 적합한 직종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청년들도 변화되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텐데요.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전문 직종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소개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러한 직종이 개발이 되어졌으면 조금 더 교육 훈련을 좀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한 미래 직업 교육 캠프,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제작과 양성 과정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되어진 여러 가지 직종과 교육 훈련들을 실제 일할 수 있는 곳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현장과 이렇게 바로 연계되는 것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지원 센터에서요. 기업들 대상으로 한 직무 컨설팅 이런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에 장애인들이 새로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런 어떠한 직무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업에서도 어떤 소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어떤 정보를 얻고 이러한 기업 컨설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직무지도나 근로지원 제도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들을 좀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어떤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또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서 더 확대시켜 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의견을 주시면 실제 제도화해서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서울시의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위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그 차량 청소 영역 업무를 발달장애인 그 사회적 기업인가에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만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알고 네네네. 네. 맞나요? 저도 이제 확실히 네. 현장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네. 말씀은 네네네. 들었습니다. 예. 네네.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러움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과장님 꼭 세게 난폭하게 도와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 남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은 저는 말로 끝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하나 좀 얻어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많은 뭐 업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장애 적합 직종에 관한 연구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를 몇 년 동안 어떤 직업 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시가 직접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캠퍼스 뭐 산학단하고 뭐 장애학생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애초에 그냥 1학년 때부터 아니면 또 대학을 오고자 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에 관련한 특정을 좀 하면서 몰아가면은 초기에 파일럿 단계에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를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아마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어마무시할걸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장애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용역들이 대략 몇 개 카운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던지면은요. 한 300개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년도에는 10%, 뭐 2차 년도에는 20%. 그래서 한 하프 정도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뭐 이게 취임하시면 뭐 임기가 4년이다 그러면 4년 안에는 하프 정도는 다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예산적 조치를 안 해도 비예산 조치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우선 구매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선 구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인 쪽을 특정해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은 그 수많은 카운터 중에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우선구매 제도 중에서 왜 장애인만 유독 강조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너무 선명하게 말씀 주셨듯이 비장애인 그 실업률의 2배인데 잠재적까지 따지면 거의 한 30%인데 그럼 이 비극적인 상황을 공공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걸 시장도로 해결하는 거는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이 또 마침 정우공 교수님하고 김희성 교수님 계시니 시산하기관 장애 적합 직종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서울시 발주 영역에 대한 장애 접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우선구매제에 대한 장애인 우선구매제에 대한 고찰과 비판적 대안 뭐 이런 연구들을 워킹페이퍼 수준에서라도 그냥 제가 보기엔 두 분 교수님은 하고도 이미 의욕과 열정이 차고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과가 아직도 기조실에 있나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표현이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게 떠오르도 과격한 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라도 좀 요거는 이 공청회가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당장에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이렇게 제가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압박할 일 있으면 가져다 저렴한 비용에 쓰시면 제가 무임금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특정해서 주신 질문부터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성 교수님께 개별화된 맞춤형보다는 차별화된 맞춤형은 어떨지요? 그래서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한데 아마도 교수님의 설명이 풍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김인성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는 철저하게 우리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사람에 맞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선 훨씬 더 들어가는 인풋이 많은 제도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를 제안해 보자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때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좀 개별화돼서 하고 또 이후에 되는 걸 개발해서 우리가 모듈형이라 그래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제안해 보고 싶은 거고요. 이 개별화된 맞춤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니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더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사실 나중에 성과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용이 높다는 걸 조금 설명하고 그게 개인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개별화된 맞춤형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권자가 따져보니
국가는 네. 한 27만 정도 되더라고요. 성인기 네네. 장애인 유권자 네, 이렇게 네, 따져보면은 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힘인데 네. 그래서 이 바라건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서울시 장애 당사자 분들께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정치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힘이 곧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개별화 프로그램을 그냥 무식하게 대입해 보면은 활동보조 제도가 아주 대표적인 개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복지관에다 예산을 주고 장애인이 거기를 가서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활동보조에는 예산을 장애인 당사자 통장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고 시간과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도 철저하게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관 같은 에이전시에다가 주는 방식보다는 훨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서울시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 당사자 분들께서는 너무 선명하게 몸으로 그리고 그 실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토론자 그리고 발제해 주신 우리 원장님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유튜브 질의 내용의 해시태그를 좀 살펴보면은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해외 사례. 장애인의 취창업 관련한 해외 사례가 좀 이렇게 번뜩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고요. 그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장애인 생태계는 굉장히 많다. 청년 생태계도 있고 여성 생태계도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의 생태계가 더 두꺼워야 되는데 뭐 두껍고 얇고는 차지하더라도 아예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과 똑같은 동의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장애 유형별을 고려하는 뭔가 이 대안들이 적정선에서 배치되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다가 그냥 행정회계 이상 없이 끝, 성과는 없음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 관련해서 한 분씩 말씀 주시고 모든 토론회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우근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19명 이 정도면 저는 흥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해외 사례를 이제 여쭤보니까 IT 쪽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일본 쪽에 사실 많이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많이 사례를 많이 보고 물론 미국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시적 장애인분들이 이 기계 설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과연 저게 가능한가를 이렇게 이제 쭉 봤었는데요. 역시나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경계급에 있는 그 지적 장애인분이 수많은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일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체 내에 보면은 우편물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택배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편물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 장애인 분들이 고용을 이 고용 형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다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이 됐던 시간적이 됐던 비정기적이 됐던 그거는 뭐 다음 문제고요. 그런 그 지적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런 특권에 대한 딜리버리는 아주 잘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장애는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각장애인과 동반해서 어떤 그런
특정 장애의 유형 장애인분이 고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시 이 산하의 자치구가 꽤 되지 않습니까? 또는 공공기관에도 이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가 미래 직업 교육 정책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기술 직업은 지금은 대다수가 직종 이렇게 이제 뭐 가능 직종이 뭔지 적합한 직종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결론은 우리가 장애 유형별, 특성별, 성별 등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증 여성이라 그러면은 직종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세분화되어서 직무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그런 특정에 전문화된 그런 기술, 직무 위주로 이렇게 나아가줘야 그것이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의 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오랫동안 현재는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업 유지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뭐 가까운 장래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직종도 중요합니다만은 직무 위주로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하셔야 중증장애인 또는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이 직업 생활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갑자기 안 보이던 발달 장애인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처음엔 놀랐고 두 번째는 놀렸겠죠. 비하 발언을 했고 일부 그 주민들께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발달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뭘 했냐면 시민 조력자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의 일터도 만들었지만 발달 장애인의 권익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매일 마주치는 시민들이 발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실제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예산해봐야 난 비예산 조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서울시 평생교육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시민 조력자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시민은 상상을 아름답게 예찬해 보면 명백하게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거의 전문성에 준하는 교수님들 계시니까 제 말이 너무 홍맹랑하지는 않아요. 맞죠? 그러면 시민 중심의 참여형 복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전문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정말 바로 취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위탁한 그런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아까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과정으로 모집되어지는 그런 연계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말 지역사회, 동네에 기반한 그런 작은 일자리들 또는 그런 취업 자리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실패 혹은 그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이런 그 페이퍼들은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대여서 반가운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만 특정해서 가르치는 전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리버 칼리지라고 해서 거기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하여간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시립대에다가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첫 해에 한 50명?
졸업생을 배출한다라고 하면 시립대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면 저는 차고 넘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진지하게. 네, 뭐 그리고 이건 학위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비학위 네.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역사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립대가 이제 그 과정을 하고 뭐 민간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부 인증을 받으면 그야말로 서울시가 새로운 직종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닌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도 만들고 또 다른 데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좀 알려주시고 또 제안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저 토론해주신 과장님,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발제해 주셨던 원장님 총평 내지는 의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거부해도 이미 우리 피부에 와 있습니다. 이미 또 5차 산업을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유보 고용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청년 장애인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토론을 준비했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호 차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장애 적합 직종 또 직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토대로 해서 청년 장애인들에 대한 미래 교육, 6개월 1년 단위가 아닌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삶의 경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장애는 왜 가난을 물러줄까? 막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장애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래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청년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늘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장래희망? 예. 근데 그 아들이 비장애인인데 장래희망을 장애인이라고 적어가지고 제가 학교 불려가가지고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한 2시간 제가 상담을 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회도 토론회지만 오늘 토론회가 그냥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작은 단추를 꼭 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유튜브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밤 자정에 모두에 드렸던 선문답 같지만 상당히 아프고 예리하게 다가오는 질문, 장애인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장애인 덕분에 세상은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